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조은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르크스주의 문화론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마르크시즘이라고도 하죠. 리을 기억을 보통 씁니다. 그래서 말시즘이라고 하는데, 이 마르크스주의와 관련된 여러 이제 층위들을 좀 짚어가면서 마르크스주의가 중심이 된 그러한 문화론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안내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정통 마르크스주의, 보통 우리 이거를 갖다가 경제적 마르크스주의 또는 이제 속류 마르크스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정하고 등장하는 마르크스주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 수정 마르크스주의라고도 하고, 또는 이제 웨스턴 마르크시즘이라고 해서 서구 마르크스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게오르고 루카치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좀 살펴보고요. 여기에 영향을 받은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후반기에 계몽의 변증법이라고 이제 책을 직접 볼 거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이 비판이론 학파, 상부구조 학파라고 보통 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도 이제 우리가 좀 들여다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루려고 하는, 그러니까 중심은 이제 마르크스주의에 있죠. 그런데 굉장히 재미난 거는, 여러분, 프랑크푸르트 학파도 이제 비판 이론을 전개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이 비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크리틱이라고 하는데, 이 비판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보통 어떤 인간의 어떤 학문 또는 인간의 어떤 행위의 어떤 유효성이라든가 그것의 어떤 진리성,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을 우리가 비판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 마르크스의 주저이기도 한 이 자본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 자본론의 부제가 사실은 이제 이 마르크스의 이제 첫 번째 저작이기도 한 정치 경제학 비판을 위하여라고 보통 번역이 되는데, 그게 이제 사실 부제입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학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론의 부제입니다. 이게 거기에도 비판이 들어가 있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냐 그러면, 우리 이러한 이론에 배후에 또아리가 틀어져 있는 그러한 이해관계를 드러내고, 동시에 이제 이데올로기, 허위 의식으로서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파헤쳐보는 그러한 저작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정치 경제학 비판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바로 이제 자본론이죠. 마르크스의 이 자본론이라고 하는 저서는요,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다 하더라도 이 자본주의의 동학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자본주의가 이제 움직이는 그러한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자본주의적 역학을 제대로 과학적으로 비판한 저서로서는 여전히 이 마르크스의 이 자본론이 호평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이론이나 학문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사회적 변화와 함께 변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 두셔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주의는 살아있는 전통으로서 우리가 간주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마르크스의 이제 자본론의 부제가 정치 경제학 비판인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지만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이론도 결국은 이제 비판 이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보통은 이제 서구의 어떤 선진 자본주의 비판이랄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근대사회 비판이랄까,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이성 비판도 같이 이제 들어가는데, 특히 이제 이 비판 이론은 어떤 부정의
변증법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특징을 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마르크스주의 문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다양한 경로들을 통해서 프랑크푸르트 학파까지 가지만 결국 우리가 비판이라고 하는 어떤 키워드를 중심으로 따라가 보면 그렇게 뭐 크게 아주 노선이 다른 그러한 이론들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한번 그 안내문을 좀 보시고, 그리고 우리 이제 과제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 이제 우리가 본문을 좀 따라가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분량이 좀 상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제가 다른 얘기도 좀 해드리고 싶고 그래가지고 뭐 자세한 내용들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읽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같이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짚어가면서 흐름만 좀 보도록 그렇게 하죠. 여러분이 마르크스의 이제 박사학위 논문이 있습니다. 이 칼 막스의 박사학위 논문이 있는데 번역된 지는 오래됐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잘 모르시기도 한데 이 사람은 이제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 자연 철학의 차이라는 그러한 제목의 박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데모크리토스도 좀 낯설고 에피쿠로스도 낯설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에피쿠로스는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쾌락주의라고 해가지고 많이 잘못 알려져 있죠. 예. 이 헤도니즘은 이제 그런 식의 아주 저급하고 뭐 수준 낮은 그러한 쾌락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굉장히 비상식이고 어쩌면 무지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 고통스러운 그러한 과정들이 그 학문을 하다 보면 많이 접하게 되죠. 이 데모크리토스는 이제 고대의 이제 원자론자입니다. 유물론자죠. 그리고 이제 에피쿠로스도 마찬가지 유물론자인데, 사실 이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의 자연 철학의 차이를 막스가 주목했던 이유는, 데모크리토스는 이제 낡은 유물론, 여기에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근데 에피쿠로스는 클린아멘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원자들이 직선 낙하 운동을 하다가 이 편의 운동이라고 하는데 사선으로 떨어지는 운동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우연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이 에피쿠로스는 이 세상에 어떤 자유의지를 꼭 넣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유물론자임에도 불구하고 데모크리토스와는 결을 달리하는, 결정론이 아니라 자유의지의 가능성을 원리적으로 이론 속에 이제 들여다 놓은 거죠. 그것을 이제 이 칼 막스가 발견을 합니다. 사실 칼 막스가 이렇게 발견하게 된 경위는요, 이 마르크스는 사실은 그 청년 헤겔을 많이 추종을 했고, 이 헤겔을 공부하다 보니까 루크레티우스라고 하는 로마 철학자를 만나게 됐고, 이 루크레티우스가 사물의 분성에 관하여 해서 이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피쿠로스를 또 찾아가서 들여다보니 에피쿠로스의 이 이론 속에서 클린아멘, 이 편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으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공부는 사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무엇을 읽다가 거기에 모르는 말이 나오잖아요. 뭐 다른 철학자가 나오죠. 그럼 그 철학자의 그 책을 또 찾아보는 겁니다. 또 찾다 보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지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큰 그림이 그려집니다. 시간은 좀 걸리지만 그게 진짜 살아있는 공부죠. 아주 뭐 하나에만 집중해가지고 금욕적으로 나는 이거 외에는 딴 거는 보지 않겠어 그러면 사실상 재미도 없고 풍성한 공부의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에 관심을 쫓아서 공부를 하시다가 거기에서 수없는 가지치기를 해 나가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쌓이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관점도 갖게 되고, 또 그게 깨지고, 이러는 과정들이 이제
지난한 이 공부의 과정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저기 뭐 공무원 시험도 아니고 뭐 이렇게 점수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공부를 하실 때는 신문도 읽으면 안 되겠죠. 신문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정말 너무 그 한국 사람인지 의심스러운 일들이 좀 벌어져가지고 신문 정도는 읽으시고 시사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좀 좋겠죠.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크스주의 문화론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 칼 막스에 대해서 이 마르크스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의견들이 분분해요. 아니 뭐 철진한 얘기 아니냐, 그냥 묻어버려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내지는 아주 이 막스를 거의 예수에 준하는 그러한 어떤 신격에다 놔가지고 이 사람의 주장은 틀릴 수가 없다, 이해를 잘못했을 뿐이다라고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이제 막스가 무엇인가를 계시한 것처럼요. 다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마르크스의 이러한 이론들도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역사적인 사회의 부침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새롭게 이제 그 변형돼서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살아있는 전통으로서 우리가 접근하는 게 가장 좋겠죠. 자, 이 마르크스주의는 뭐 우리가 앞으로도 뭐 뒤에 가서 뭐 우리가 이제 알티세르라든가 그람시라든가 이제 할 때 이제 살펴보게 되겠지만, 기본적으로요, 이 마르크스에 대한 기본적인 비판점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은, 여러분 그 토대하고 상부 구조라고 하는 게 있죠. 그 슈퍼스트럭처하고 베이스라고 보통 여기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어떤 이원 구조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잘 보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보면은 토대 상부 구조라는 이제 도식에 갇혀 있어서, 이 소위 이제 상부 구조는 보통 우리가 문화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문화론이니까요. 이러한 상부 구조에 해당하는 문화가 이 토대의 반영일 뿐이다라고 하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토대 반영론, 토대 결정론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과제 1번에 보면 이걸 바탕으로 대중사회의 어떤 출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국 이 마르크스주의가 갖고 있는 어떤 역사적 유물론, 역사 발전의 단계론들이 있잖아요. 원시 공산사회에서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근대 자본주의,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를 거쳐가지고 결국에 이제 공산주의라고 하는 역사의 이제 종점으로 다가오죠. 요게 이제 굉장히 그 말씀드린 대로 거대 서사입니다. 이게 이제 역사 철학, 역사주의라고 그럽니다. 어떤 목적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그 분명한 어떤 결정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이제 교조적 마르크스주의라고 이제 비판을 많이 하는 것이기도 하죠. 뭐 토대 상부 구조 도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비판을 우리가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경제적 행위의 우선성인데, 말씀드린 대로요, 토대 결정론이고 상부 구조는 토대 반영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어떤 경제 결정론, 경제주의에 아주 이렇게 그 일방적으로 이제 기울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상부 구조의 문화는 이제 수동성으로 대부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어떤 그 계급의 도구로 이제 간주해서, 지배 계급에서는 이제 지배의 도구고, 피지배 계급에게는 이제 저항의 도구다라고 해서 문화를 계급의 도구로 간주했다는 점, 이런 점들이 보통 이제 그 공통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공통된 비판점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일단 정통 마르크스주의하고 서구 마르크스주의하고의 차이점은요. 자, 한번 그 다음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해보죠. 그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통 마르크스주의는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러한 이제 어떤 토대 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독립성, 상대적 자율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 서구 마르크스주의가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게 보통 이제 수적 마르크스주의라고 얘기도 하는 거죠. 그 외에 여러분 여기 이제 대중사회론도 나오고 그 다음에 미국의 대중문화 찬반론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대중사회론이 이제 리비스주의라고 해서 결국 대중문화가 어떤 고급 문화의 타락이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문화와 전통의 이론이라고 했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문화주의에서는 오히려 이제 대중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이제 인정하는, 그래서 이제 서로 이 문화주의하고 문화와 전통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대척점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그 얘기는 이제 그 정도로 하면서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한번 이 마르크스주의가 주장하고 있는 정치경제학 비판의 이제 핵심적인 논의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이 토대와 상부 구조의 관계가 있는데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여기에서는 역사의 각 단계마다 생산 양식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뭐냐면 생산의 자본주의적 양식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중세 봉건제에는 생산의 봉건제적 양식이 있겠죠. 또 노예제적 양식이 있겠죠. 이런 식의 생산 양식이 있는데 역사적 단계마다요. 이 생산 양식이라고 하는 것에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생산력과 생산 관계가 들어 있습니다. 생산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토지라든가 아니면 기술이라든가 그러한 어떤 손재주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게 이제 생산력이고 그게 아무래도 다르지 않습니까? 노예제 사회하고 봉건제 사회, 그 다음에 자본주의 사회에 다르죠. 그 다음에 생산 관계가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자본주의 사회를 얘기하자면 자본가와 노동자라고 하는 이러한, 또 이제 영주와 농노, 봉건제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생산력과 생산 관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생산 양식인데, 이러한 생산 양식의 변화로 우리가 역사의 각 발전 단계를 얘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역사 발전 단계의 단절성을 마르크스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렇게 무자르듯이 딱 자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초기 자본주의 어떤 진입 단계에서는 봉건제적인 생산 양식과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공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하튼 간에 각 역사의 단계마다 이러한 생산 양식은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생산 양식과 그럼 관련된 이 문화 논의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이 토대를 얘기를 제가 드렸고, 그래서 이제 이 토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이제 조합이고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상부 구조가 이제 형성되고 유지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것들이 뭐 어떤 정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고, 특히 여기에서 어떤 의식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이데올로기가 되겠습니다. 여러 사회적인 의식이라고 하는 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대 없이는 이러한 상부 구조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막스의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이 2번으로 한번 가보시면은요, 과제에 제가 여기에다가 이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서문에 나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이런 것을 여러분, 여기 이제 저 마지막에 가보면은 이제 인간의 의식을 존재가, 사회적 존재 있지 않습니까? 존재가 결정하느냐 아니면은 의식이 존재를 결정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칼 막스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뭡니까? 토대가 문화를 결정하니까요, 상부 구조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 이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존재 의식 결정론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정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일방적으로 토대가 상부 구조를 아예 기계적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반성과 성찰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결국에 이제 수정 마르크스주의로 가게 되면은 이제 정통 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 그것을 수정하고 서구 마르크스주의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의식도 역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상부 구조 있지 않습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도 어떤 경제적인 토대에 일정한 제한적인 자율성을 갖고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서구 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얘기들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1917년도에 후졌다는 말은 아니고요. 선진은 아니라는 뜻이죠. 이제 후진 그 러시아에서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마르크스의 이런 역사적 유물론에 따르면은 자본주의의 성숙기에, 완숙기에,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윤율의 지속적인 하락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주기적인 실업의 문제라든가, 또 이제 그 어떤 불황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해 가지고 사회주의를 거쳐서 결국 개국 없는 사회인 공산사회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역사 발전론이 있었는데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1917년도에 러시아에서의 볼셰비키 혁명은 여하튼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독일이라든가 헝가리라든가 이런 데서는 혁명이 다 실패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고민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마르크스의 이런 역사 발전론에 입각한 일종의 예언이거든요. 예언이 안 맞았을 때 예언에 실패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인사이트들은 굉장히 크거든요. 온다고 했던 뭐가 안 와도 사람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새롭게 해석해가지고 그게 아니었다, 계산 잘못됐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냐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결국 이런 어떤 그 토대 반영론, 그러니까 경제 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따라서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제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수동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 자체도 상대적 자율성을 갖고 문화가 능동적인 역할도 한다라고 하는 변화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바로 정통 마르크스주의에서 수정 마르크스주의, 서구 마르크스주의로서의 어떤 전환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도대체 제가 또 여기 얘기했지만 계급 배반 투표라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 계급에 속해 있으면서도 상당히 재벌에 대한 걱정들이 크단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라고 이들도 고민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알티세르도 그렇고 그람시도 마찬가지로 도대체 왜 이러한 그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성숙하면 반드시 여기에서 혁명이 일어나게 돼 있는데 왜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일어나지 않느냐. 그 원인이 무엇이냐를 찾다 보니까 뭐가 등장합니까? 여기에서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게 등장하죠. 허위 의식으로서요. 사실은 그래서 자본론의 정치경제학 비판이라는 그 부제에서도 나오지만 허위 의식으로서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분석,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자본론의 엄청난 기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한 사회가 지닌 사상, 가치, 신념의 총체를 뭐라고 그런다? 이데올로기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데올로기는 결국은 지배 이데올로기는요, 지배 계급의 이데올로기다라고 얘기하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이 칼 막스가 했던 말인데, 즉 무슨 얘기냐면 허위 의식으로서의 이데올로기는요, 결국은 어떤 계급을 대변하고 있는
그런 허위의식이냐 그러면은 결국 지배계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한국 사회가 능력주의 사회냐라고 했을 때 사실상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보다 보면 뭐 이제는 뭐 부인할 수도 없게 돼버렸지만요. 이것이 얼마나 거대한 기만체계인가라고 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사회의 각종 사건, 사고를 통해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노력의 부족을 탓하고 있는, 즉 그것이 누구의 이득입니까?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고 지배계급의 계급적 이익하고 맞기 때문에 그 이데올로기를 마치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노동자 계급조차도 어떤 자신의 어떤 주관적 계급과 객관적 계급의 불일치를 경험하고, 특히 혁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결국 어떤 객관적 계급이 주관적 계급과 일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객관적인 계급은 노동자 계급인데 주관적으로 느끼기에는 마치 중산층으로 느낀다든가 아니면은 뭐 조금 사회의 어떤 자본가 쪽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하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소시민이라고 얘기하는데 뿌띠 부르주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보면 임금 노동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뭐 어느 정도의 재력을 갖춘 뭐 그러한 어떤 뭐 자본가도 아닌 이런 이제 소위 이제 그러한 뿌띠 부르주아 입장에서 어떤 그 주관적 계급 의식이 이제 상당히 불이치를 겪는 거예요. 객관적 계급하고. 그런 부분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그러니까 지배 계급의 이데올로기적 획책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이 수정된 이제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요것을 갖다가 더 오히려 어떤 장으로 열어놓는 작업을 하는데, 이 정통 마르크스주의, 속류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지배 계급의 어떤 이 이데올로기적 기능이 지배 계급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만 얘기를 한다면, 이 수정된 마르크스주의 문화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이게 이제 나중에 안토니오 그람스가 얘기하는 헤게모니론하고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여기서는 뭐냐면은 그냥 일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허위 의식으로서의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그러한 프롤레타리아들이 또 있거든요. 그 속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지배 계급들이 그 이데올로기를 그러한 반발 때문에, 저항 때문에 그 이데올로기에 대한 변주를 가하게 되겠죠. 끊임없이 투쟁하고 경쟁하는 그런 어떤 장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소위 이데올로기를 이제 그런 필드를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정통 마르크스주의보다는 이 수정 마르크스주의가 훨씬 더 이제 진일보됐고, 또 여기에서 드러나는 일방이 아닌 쌍방,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이제 발전된 이데올로기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 이제 비판이 많았거든요. 이 막스가 얘기하는 뭐 기계적인 어떤 환원론적인 그러한 어떤 토대 결정론에 대한 주장들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엥겔스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죠. 본래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그런 식의 어떤 기계적인 결정론이 아니라 토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상부 구조의 그 문화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조금 궁색하지만 그러한 어떤 변론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고 2부에서는 이 게오르그 루카치하고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좀 더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1부는 여기에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